어제 저녁 인천 숭이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1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건물에 있던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줄을 서고 소방대원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물 내부는 잿빛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꽃은 없었어요. 연기만 엄청 났는데 요양병원 할머니들 한 3분하고 젊은 사람들 2명. 인천 숭이동에 있는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1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중상을 입은 3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 4층 요양원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었는데 연기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요양원에서만 모두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1층 마트와 2층 사무실, 3층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가운데 아파트가 있는 건물 5층 이상으로는 연기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대가 있었고 그중에서 세 대가 피해를 봤는데 2대가 전소가 되고 1대가 반소되고 승용차고요. 내연기관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성내동에 있는 6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택 옥상으로 주민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의 명태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그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비공개 합동 감식에 착수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불이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제철소는 보안시설인 만큼 감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데 경찰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또 피해 규모, 작업자의 과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르면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김 전 의원에게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란 취지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될 필요성이 없다. 범죄의 중대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네. 아니, 구속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3일과 4일엔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우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가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8번 받았던 강혜경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렉산드르 사르스키 총사령관으로부터 전황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CNN은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약 병력 5만 명을 소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같은 날 러시아군과 북한군 약 5만 명이 이번 공격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직 복원을 앞두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엘리제 궁에 따르면 두 정상은 현지 시각 11일 파리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에 앞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안보와 국방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과 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두 정상은 유럽연합 EU와 영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10일 전날 감청한 통신이라며 하나 둘 기다려라,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등 북한말이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같은 무선 통신을 전날 감청했으며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한때 거래되던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8% 상승한 86,6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0% 이상 뛰어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첫날 시행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에 행정명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과 이민 문제를 총괄할 국경차르도 지명했는데 반이민 강경파여서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핵심 공약은 불법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of criminals in American history. 캐롤라인 레빗 인수위 대변인은 보좌관들이 실제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뒤 서명할 행정명령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잔류 정책도 복원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통제 업무를 총괄할 국경차르도 지명했습니다. 1기 행정부 때 이민 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이 국경 통제와 감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총괄할 거라며 더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경차르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고위공직자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국경차르가 정확히 어떤 직책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경 통제와 이민 관련 정부 기관과 부서를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구금 시설이 필요한 건 물론 신속한 추방만 강조하다간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During the biggest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CE deported 267,000 individuals from the United States. So you got to quadruple that. So how do you do that? Well, 호먼 지명자는 최악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면서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연설 담당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강경한 국경 이민 정책을 주도했고 이번 선거운동에서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CNN은 밀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자 수를 지금의 10배 이상인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 총회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공동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재원 마련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기후 재원을 핵심 의제로 개막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급속히 진행 중인 기후 위기를 둘러싼 경고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We are on the road to ruin. But these are not the future problems. Climate change is already here.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로 약속했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갈 길이 바쁜데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기에 이어 파리 협정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미국 대표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try to take a U-turn and reverse much of this progress. And of course, I'm keenly aware of the disappoint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s.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더 낼지 합의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돈을 내는 나라를 늘리고 민간 재원도 넣자고 주장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앞장서 공공 재원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We must agree a new global climate finance goal. If at least 2/3 of the world's nations cannot afford to cut emissions quickly, then every nation pays a brutal price.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억제 목표인 1.5도씨도 사상 처음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자양 고가차도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투여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명 병원장 A씨에 대한 YTN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A씨의 진료 기록부 미기재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상습 방치하고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5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에 있는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옆 차선 차량의 왼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50대 A 경정이 직위 해제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 3층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처럼 부풀려 주가를 띄운 의혹을 받는 제약사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적을 만들어 팔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협박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합성물 제작 등으로 아이유에게 피해를 준 180여 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은 경찰이 충돌을 유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차 정권퇴진 총걸기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통제선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참가자 1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미 3번이나 해산 명령을 한 상태였고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확보하려고 한 것을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라며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해서 뭐 유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충돌을 가장 깊이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민주노총은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킨 건 경찰이라며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대회에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이 사전에 불법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2차 정권퇴진 총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철퇴를 내렸는데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성토장이 됐습니다. 현안 질의를 앞두고 스위스로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것도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백히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출장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도 일정을 이유로 빠졌는데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그날 이 회장이 진천선수촌 근처에서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여 4시간 넘게 식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 부정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 굵직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문체부는 이 발표 이튿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당장 체육회 관련 업무를 일절 볼 수 없는데 올림픽회관 출근은 물론 판공비 사용부터 전문 선수들에 대한 예산 배분과 승인까지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체육회 정관상 3년임부터는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이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라 기본 요건은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60%를 차지하는 정성 평가가 변수입니다. 다양한 정부 감사를 통해 도덕성과 리더십이 훼손됐고 여론조차 싸늘한 상황에서 이 회장에게 출마 자격을 줄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이 회장이 공정위원들을 셀프 임명했다면서도 제대로 판단한다면 3년임이 어려울 거라며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체육회 노동조합은 회의 당일 공정한 심사, 이기흥 3년임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체육회장 협의회는 노조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이 회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8년 넘게 표밭을 다져온 이기흥 회장이 여전히 강력한 일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위가 체육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마다 복사 안개가 기승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 청주 12.6도, 부산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올해 수능일에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을 내일 선출합니다. 의료계 내분이 수습돼 사태 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지만 정국희 대표는 첫 발을 뗀 여야 의정 협의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권미석 기자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저녁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임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워 의협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속도전입니다. 주수호 전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껏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안팎의 기대만큼 전망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여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거나 전공의 요구안을 전부 들어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9달 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오는 15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접목해 추진하고 인적 쇄신을 통한 당정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과제로 제시한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전반기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며 경제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해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포함한 4+1 개혁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목표로 집중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 교육, 의료 격차를 줄이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접점을 찾아 맞물려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여당과 심기일전에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안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며 화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강기훈 행정관의 거취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집계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에 더 귀 기울이며 속도감 있게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필요할 때 정부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하고 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권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변화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말한 데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도한 정권 출현을 막을 수 있는지는 후반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렸고 골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변화와 쇄신을 말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당당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 대표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과의 만남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오는 18일과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제9차 한미 전략 포럼에 참석해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김영배 의원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렸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0.1%로 나타난 가운데 새롭게 나올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활용을 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기술 나눔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2015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10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580여 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는데요.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다시 열게 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은 유효할까요?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이 오늘 열리는데요. 젊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YTN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YTN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또 사랑스러운 딸이기도 했던 피해 여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불법 추심의 문제점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하고 지독했던 불법 추심의 행태를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건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A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소액을 빌리고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000%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심지어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평생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 죽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A씨 사진. A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불법 추심 문자입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A씨의 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씩 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며 찾아가서 봐야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들을 끝없는 괴롭힘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결국 협박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A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캐트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 이 나라에서 화제를 못 쓰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뒤늦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또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딸과 가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참아 놓지 못했는데 YTN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법 사채에 시달렸던 싱글맘 A씨는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6살 난 딸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꾹꾹 눌렀으며 남긴 글에는 회한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똥강아지, 너로 인해 울고 웃었고 사람이 됐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는 너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이, 장난치는 짓궂음이 하나하나 모든 게 데모처럼 바뀐다.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와 젤리를 직접 전해줄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새끼. 자신의 품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이와 꾸려갈 미래는 불법 추심이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험한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은 못 돼주고 큰 집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면서 마지막까지 딸을 향해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셀 수 없이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국 갔다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홀로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까지 눈에 밟혔다던 피해자. 세상을 향한 원망이라도 한껏 쏟아낼 법했지만 철없는 선택을 해 죄송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채와 추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6명이 다치고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로 8명이 다쳤는데 음주운전이 발단이 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경수 기자입니다. 깊은 밤 주택가 골목에 새빨간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건물 앞에 주차된 자동차들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6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한잠을 자던 주민 20여 명이 황급히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계속 폭발하는 듯한 막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지 팡팡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옥상이요, 옥상,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4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필로티 구조의 주택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 늘어선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사이사이로 부서진 택시와 승용차들이 보입니다. 와. 한강을 따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젯밤 11시 반쯤. 운전자와 택시 승객 2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대 남성이 몰던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 명태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4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중국 송나라떼의 옛 수도 카이퐁을 점령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려든 대규모 군중에 화들짝 놀란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통제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자전거를 탄 청년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카이펑까지 50km 넘는 거리를 밤새 달려온 겁니다.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제대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단은 지난 6월 여대생 4명이 SNS에 올린 자전거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관탕바오라는 육즙 만두를 먹으러 한밤중에 무작정 떠난 게 크게 유행을 탔습니다. 凌晨12点的正开大道，这就是青春，这就是河南。 저마다 거리와 시간은 다르지만 단돈 2,500원 안팎의 공유 자전거 요금만 있으면 준비 끝. 동트기 전 목적지에 도착한 친구들은 숙박비를 아끼려 공원이나 식당 등에서 쪽잠을 잡니다. 카이펑 고성 앞엔 아무렇게나 반납한 공유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습니다. 根本都过不去，根本都过不去车，这车门多，都堵死了。 대개는 오성 홍기를 휘날리고 조국 통일 같은 애국주의 구호를 외쳤지만 자유나 점령처럼 민감하고 도전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8年武警不能掉队，夜骑开封。5年空军，夜袭开封，进攻。 수도 베이징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나타나자 당국은 부랴부랴 통제에 나섰습니다. 카이펑 주변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공유 자전거의 도시간 이동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일부 대학 기숙사에선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유 자전거 대군의 야습은 2년 전 백지 시위처럼 시국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과 공안 당국의 예민한 반응 등 중국 사회의 여러 단면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수 경례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행복한 재향군인의 날 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SNS 게시글 외에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축구팬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딕 수호프 네덜란드 총리가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재차 공언했습니다. 수호프 총리는 공격이 있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충격과 망신, 분노가 여전하다면서 전적으로 반유대주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의도적인 유대인 사냥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거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호에 투입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스팟이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순찰하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로봇계로 트럼프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스팟이 비밀경호국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대표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에 공중 보행로가 설치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로베르트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지난 9일 개통식에서 관광객이 트레비 분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자 독특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비 분수 위를 가로지르는 철제 보행로에는 한 번에 최대 130명이 서 있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가면서 김장 물가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할인 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상황이라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김장을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 맛 좋은 배추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가격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좋아졌어요. 살만한 가격이 돼요. 가을 배추 출하에 이어 정부가 배추 2만 4천 톤, 무 9,1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 데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40%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며 가격이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지난 9월 말 10,000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서 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 무는 개당 4,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줄어든 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5.1%, 1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을 정부의 할인 지원 등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장을 아예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일부 마트의 대용량 포장김치 판매량은 무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진다면 할인 지원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배추와 김장 포기종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대포폰이 수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종이 상자와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있던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본인들이 온 날부터 해서 여러 대의 핸드폰이 온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경찰은 국내에서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중국 남성 A씨 등 14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포폰 55대를 이용해 12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년 동안 일당이 중국으로 빼돌린 대포폰은 3,4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포폰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익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범죄 수익 6억 원 정도를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수법을 동원해 세탁한 혐의로 조직원 1명을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하늘에서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가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 3차원의 입체 교통체계를 실현하겠다며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도심 비행을 예약합니다. 잠시 뒤 탑승 수속을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도심 교통수단 UAM. 관제센터에서는 드론 택배 등 다른 비행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감시하며 경로를 확인하고 목적지인 잠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미래 교통의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여의도를 기점으로 한 UAM 실증에 들어가겠다며 도시 간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서울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관제, 소음 등 UAM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우선시는 UAM 시범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와 수서, 잠실, 김포공항 등 4곳의 고속 충전과 장비 수리, 점검이 가능한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곳곳에 UAM 정류장 개념인 버티포트 30여 곳을 만들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운행 후선은 내년 실증 단계부터 2035년 이후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차로는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25km 구간을 약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울의 하늘을 새로운 차원의 교통망으로 개척하며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UAM 산업 규모가 향후 20년간 500배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의 UAM 이용객도 2040년 4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교육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시험이 좀 쉬워지겠다 싶지만 6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수험생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이른바 불수능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만 봐도 국어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수학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영어도 1등급 비율이 1%대에 머물 정도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정답률이 낮은 몇몇 문항들은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과과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20번 문항은 많은 계산보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문항이었고요. 22번 문항은 주어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건 까다로운 보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수준의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변별력 확보가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뒷부분의 문제들, 즉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들이 평소보다 좀 쉽게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상 최다 N수생까지 몰리면서 변별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결국 이번에도 킬러 문항 없는 불수능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제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시험 당일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또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입시 한파.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금까지 31차례 치러진 수능 시험 날 가운데 영하권을 기록했던 해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건 1998년이었는데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5.3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수능날 영하권에 접어든 해는 단 2차례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2019년 수능과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에 수능이 치러진 2020년으로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이후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10도 내외로 조금 쌀쌀하겠고요. 오후에는 서쪽부터 산발적인 약한 강수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두껍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상 물결도 최고 2m 수준으로 바닷길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가방에 우산을 챙겨나가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임금과 단체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5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을 공표합니다. 현재 공사는 내년 임금 인상률 2.5%와 인력 감축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와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기와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지만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밤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먼지는 내일까지 서쪽 지방 곳곳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 부산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동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11월답지 않게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